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크리스마스고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2월이도 별 감각이 없다가 딱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쯤에 올 한 해도 다 갔구나, 끝났구나, 이런 감각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니까 시간 가는 느낌이 정말 예전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슨 나이 많이 든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개원하고 나서는 시간 가는 게 정말 체감이 많이 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뭐 일상생활 하실 때 인공지능 툴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중화가 특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일반적인 툴들이 있잖아요. 이런 AI가 투자적으로도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많으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도 변혁기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제가 93년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어났었을 때 그런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한번 세상이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10대 때 휴대폰이 도입되면서 또 세상이 한번 바뀌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고, 20살이 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또 세상이 한번 바뀌었었죠.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세상이 또 바뀔 것 같은데, 뭐 저도 업계 관련자는 아니지만 이것이 갖고 올 파장이나 영향력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이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정말 크고 무궁무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바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틀에서 봤었을 때 손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토대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일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 막 신장 같은 거 배우잖아요. 무슨 전해질 수치 보고 pH 보고 어떤 머릿속에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진단은 다 AI가 잘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도 더 잘할 것이고, 우리가 병원에서 쓰고 있는 진료 프로그램에도 머지않아서 그런 AI들이 같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료 보고 나서 어떤 차팅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진단기구 자체적으로 AI가 도입돼서 추정 진단을 미리 내려준다던가, 그랬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해지긴 할 거예요. 훨씬 편해지긴 할 거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대한 의사의 의존성 또한 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덜 받는 것은 결국 손을 직접 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의 일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수술이라던가 술기라던가. 사실 이 AI를 잘 활용하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슨 업종으로 일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결국 사람이 이런 AI를 활용하는 것이고, 의사가 의사 면허를 갖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징성이나 법적인 보호 또한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뭐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런 일들이 다 대체된다거나 내가 의사로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서 퇴출된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련성이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몸을 쓰는 것을 기반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런 AI를 활용해서 더 넓은 일을 하는 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AI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일로, 넓은 일로 가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게 영상의학과긴 합니다. 영상의학과 예를 들어서 저희 인턴 동기 중에서도 요양병원 당직하는 동기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당직병원에 본인 혼자밖에 없다 보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도 본인이 이제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두려워서 최근에 뭐 당직 서다가 제미나인지 챗GPT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판독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대요. 정말 정확하고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진단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을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은 결국 인간 개체 한 명 한 명마다 본인만의 성장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하루만 쥐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한 명이 인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의학과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물론 뭐 영상의학과가 별로다, 영상의학과를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이대 성격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영상 기반 데이터로 진단을 내리는 것을 인간보다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저는 챗GPT를 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뭐 챗GPT 말이 많고 구글에서 사용 중인 제미나이로 갈아타는 사람이 많다 하긴
한데, 일단 두 가지 다 쓰고는 있지만 기본적인로 많이 써왔던 부분, 관성에 의해서 챗GPT를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쓰고 난 썼을 때 결론적으로 텍스트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되고 가독성 좋게 표시되는 게 저는 챗GPT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미나이가 아무래도 구글 기반이다 보니까 뭐 스프레드시트를 들고 와서 바로 연동을 해준다거나 구글에 있는 기존 자료들을 활용하는 거는 제미나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챗GPT를 보통 어떨 때 쓰느냐, 저는 문답법을 되게 자주 써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선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답변을 주죠. 인공지능이 답변을 주면은 또 그 말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저는 인공지능이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성을 뾰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테니스나 스쿼시 칠 때 벽치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라켓을 휘둘러서 공을 치면 그게 벽에 맞고 다시 돌아오면 그걸 또 우리가 쳐서 벽에 튕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테니스 실력이 좀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성이 약간은 언어로서 정제되지 않고 조금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에서 이것을 인공지능한테 던져주면 그게 다시 돌아오고, 그걸 다시 던지면 그게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되게 명료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병원이 이런 거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던져주면은 또 답변을 받으면 다시 또 물어보고, 또 마케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원분이랑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가볍게도 던지고 무겁게도 던지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상황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병원 업무를 할 때 HR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마케팅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면은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일이 많았어요. 상담이 마음에 들고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성이 들으면 달에 몇백 정도 주고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컨설팅 업종이 진짜 또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저물어 갈 수 있는 위협받는 업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 원래 컨설팅을 받는다는 게 어떤 정보와 지식을 더 넓은 차원에서 보는 분의 정보를 얻는 역할이 있었는데, 이것도 AI가 더 잘하고요. 또 컨설팅 자체 내 일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힘을 받는 느낌도 분명히 컨설팅에 있어서 무시 못하는 베네핏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AI가 잘 해주다 보니까 이런 컨설팅 관련 업무들 또한 점점 퇴출되고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생이든 봉직이든 뭐 의학 시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 마케팅적으로 공부를 하든 개원 절차, 개원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방향성을 다져나갈지, 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갈 때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사소하더라도 이 AI한테 질문을 던지는 습관, 그것을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기 생각을 뾰족하고 명료하게 해나가는데 도움이 크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 또한 그 깊이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AI가 자체가 다 떠먹여 줄 순 없고, 아직까지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면서만 작동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질문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깊이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퀄리티 또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한 퀄리티 또한 본인이 계속 처음에는 유치하더라도 질문을 던져 나가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장 내가 던지는 AI에 대한 질문이 질이 좀 낮고 유치하고 약간 오글거리더라도 이런 습관을 가지면서 계속 쓰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던질 수 있는 질문 또한 더 수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참 이런 툴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챗GPT에서 어떤 음성으로서 AI와 대답하는 그런 기능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영화 허라는 게 되게 오마주가 많이 됐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외로운 남자가 인공지능 여자랑 대답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가 10년 전쯤에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이 진짜 뭐 오겠나, 어떤 SF적이고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지레짐작을 하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많이 빨리 온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의 변화 속도 또한 정말 훨씬 더 빨라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라도 화이트 칼라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블루 칼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저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요.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면 이런 AI에 대해서도 좀 더 친숙해지고 또 본인이 더 단단해지는, AI에 잡히는 사람이 아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또 찍겠지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